안녕하십니까. 사회조사 분석사 조사방법론 1파트를 맡은 이종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자, 이제 우리 이 조사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제 사회과학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적 연구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접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 영역이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들을 관찰하고, 그 모습들에 대해서 나름의 법칙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모습에 대한 심층적 이해도 구해보는 이런 학문 영역이 바로 사회학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회학 영역이 학자들마다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기준에서 이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또 이제 일반화돼 가지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좀 적용되는 이런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부분에까지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사회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해서 사회과학이라는 이런 이제 또 다른 또 한 단계 좀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된 이런 이제 분야가 탄생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와 과학을 초등학교 다닐 때 마인드로 생각해 보면 사회라는 과목 따로 있고 과학이라는 과목 따로 있는데 어떻게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을까 싶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사회 영역이 내용적인 측면을 담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기존의 자연과학이 연구해왔던 방법론적인 측면들 있잖아요. 그런 측면들을 끌고 들어와서 사회 영역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과학 영역이다 그랬을 때 가장 좀 사회 분야인데 이과스럽다 싶은 게 경제학일 거예요. 아마 누구나 다 떠올려 봐도 경제학이 제일 먼저 번쩍 떠오르게 될 텐데, 경제학의 역사만 보더라도요, 원래 이거를 애덤 스미스 같은 사람이 경제학을 창시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말로써 우리 사회 현상을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걸 입증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후배 학자들이 들어와서 이거를 숫자로 다 이제 증명을 해 보이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추가로 진행이 되는데, 요때 이제 보면은 그 후배 학자들은 원래 수학을 전공하거나 아니면은 또 물리학을 전공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경제 분야에 관심을 갖고 들어와서 이 경제학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처럼 우리 사회 영역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다 좀 객관적이고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바로 사회과학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사회와 과학이 뭐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을 때는 그때 과학은 자연과학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회과학이다 그랬을 때는 사회 영역의 내용들을 이제 자연과학이 해오던 그 입증의 방법들, 이런 것들까지 끌어들여서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그걸 학문적으로 우리가 사회과학 영역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경제학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내용은 또 이제 통계학적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죠? 그래서 사회적인 현상들의 수학적, 통계학적 그 기법들을 또 끌고 들어와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어떤 숫자들을 동원해서 요거를 입증해 보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일반화하고 법칙화하고 하는 연구 방법이 한 덩어리가 있다면, 다른 한 덩어리는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 그대로 연구자가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관을 동원하여 통찰해 보는 거예요. 이런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 양적 연구다, 질적 연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두 가지가 우리 현실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좀 병행될 필요가 있어요. 병행될 필요가 있음에도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는 이 조사 방법론의 측면은 통계학적인
이 기법을 가지고 들어온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적 연구가 주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양적 연구. 그러니까 연구자가 직관적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경험하고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가 살아온 그 여정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또 공부해 왔던 거, 이런 것들의 종합체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현상을 막 들여다봐요. 들여다보다 보면 이게 막 촉이 온다 그러죠. 촉이 오는 거예요. 촉이. 저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촉. 예, 이런 것들을 발현하여 여기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질적 연구다라고 불려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에다가 숫자를 입히는 거예요. 숫자를 입혀가지고 진짜 그렇더라. 그 느낌만으로, 촉으로만 이렇게 설명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것이 눈으로 보인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바로 양적 연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어디에 초점 맞춘다고요? 양적 연구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제가 잘생기지 못했다는 것은 잘생긴 미남 배우들하고 저를 비교해 보면서 또 이게 제가 제 분수를 알게 되잖아요. 그런 거랑 유사하게 우리가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끄집어내서 비교해 봐야 돼요. 이 거울에 비춰 봐야 됩니다. 그 질적 연구에 비춰봐서 양적 연구가 이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또 우리가 파악해 보는 게 우리의 또 과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게 오늘 제가 이제 이 조사방법론 1 영역을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개요처럼 잡아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느낌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교재로 가보시면 여기 이제 총설이 나와 있습니다. 총설이 나와 있는데, 과학적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말로 쭉 풀어드렸던 부분들을 또 좀 적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사회과학이다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자, 사회과학이다 했을 때, 이 사회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요건 이제 내용의 측면이다, 내용적 측면이다 라고 봐야 돼요. 자,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대전제에서 출발을 했어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갖가지 여러 이제 현상들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분석을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학적 연구 방법을 동원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서요. 이거는 이제 방법적 측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얘가 내용이 아니고 얘는 방법이에요. 요거를 보다 더 객관화시켜주기 위한 방법이다. 방법적 측면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조사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이 방법적 측면의 과학적인 접근법, 요것의 기술을 한번 좀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좀 방점을 찍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사회과학 영역이다라고 했는데, 과학적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식의 접근 방법으로 나와 있는 걸 교재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권위적 방법이 있고 신비적 방법도 있다. 쓸데없는 소리죠.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은 아주 비과학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방법론 쪽 측면에서 보면은, 자, 보니까 합리적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합리라는 말은 이치에 부합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치를 따져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어진 정보의 논리적 원칙을 적용하여 결론을 수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보를 바탕으로요, 논리를 거기다 입혀보는 거예요. 논리를 입혀가지고 이게 논리적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 결론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합리적 방법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 경험적 방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까 제가 경험이란 말을 꺼냈다가 살짝 당황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경험은 그런 경험이 아니고요, 막 이랬던 거 있죠. 그죠?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이다 그랬을 때 과학적 연구 방법에서 경험이란 말을 나름의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독점적으로 좀 사용하려고 그래요. 경험이란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경험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경험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뭘 해보고 거기서 느껴보고 막 이런 걸 경험이라 하잖아요. 그런 거의 총체를 경험이라 하는데, 이 과학적 연구 방법이다 그랬을 때는 경험이라는 말을 좀 의미를 살짝 각색해서 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것은 누구든 동일한 조건으로
그 연구를 실행했을 때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경험성을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상 쓰는 용어의 의미보다는 조금 특화시켜서 좀 축소해서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험적 방법이다라고 하면 관찰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경험적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자, 관찰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합리적 방법은 논리성이 좀 강조가 됐었고요. 아까 논리를 입힌다, 논리적인 접근을 한다 그랬었고, 경험적 방법은 관찰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관찰을 한다. 이 관찰을 통해서, 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요거는 이제 동일한 조건을 주어주고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동일한 조건을 주어주고 요 이제 그 앞으로의 전개 과정을 보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 요런 거를 우리가 경험적인 접근법, 경험적 연구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적 방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요. 동일한 조건 속에서 동일한 현상에 대한 관찰을 해보는 것. 예, 그 누가 관찰을 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방법과 경험적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요 합리적 방법과 경험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이에요. 요렇게 모아볼까요? 자, 얘를 모아보세요. 얘를 모아내 보면 거기에 이제 과학적 방법이라는 말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더해낸 것이 바로 과학적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를 섞어낸 것이 과학적 방법이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리주의 원칙과 경험주의 방법을 결합한다. 그래서 합리주의를 사용해서 이론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론을 개발해내고, 그 다음에 관찰,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이론을 검증해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합리적 방법과 경험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결합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과학적 방법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자, 사회과학 영역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학적 측면에, 좀 넓은 의미의 사회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우리 오늘날에 얘기하는 막 정치학도 빠지고 경제학도 빠지고 법학도 빠진 사회학 말고, 우리 사회 전반을 연구하는 차원에서의 이 사회 영역에 대한 학문들을 이제 보다 체계적으로 합리적 방법과 경험적 방법을 동원하여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과학 영역이다. 개념정의 정확하게 됐죠, 이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과학적 방법을 이제 동원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 여기에 과학을 동원하겠다라고 할 때 기본 가정들이 나와 있어요. 자연에는 질서와 규칙성이 있다. 이런 거죠? 나름의 있잖아요. 이게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동일한 원인을 부여하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그런데 인간의 행위가 예외가 없지는 않아요. 인간의 행위는 항상 예외가 존재해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에 사람을 던져놓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 키워지거든요. 사회화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회적 존재로 키워져서 상식이라는 게 존재해요. 상식이라는 게.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하는 기준치가 있어요. 나름의 기준치가. 그러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그 기준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행동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의 법칙성을 가져요. 인과성을 가져요. 법칙성을 갖고 인과성을 가져요. 그런데 예외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죠? 우리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디 조직에 들어가면요. 그 속에는 반드시 또라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반드시 또라이가 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 조직 안에, 그 어떤 조직이든 그 안에 들어가면 또라이가 있다. 즉 정상적인 범주에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 행위 있잖아요. 그 행위에서 좀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화날 포인트가 아닌데 화를 낸다거나, 웃기지 않은데 혼자 웃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 처리 방식도 되게 독특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 예외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예외성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있어요. 인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릴 때부터 어떤 체계 속에서 우리 사회 체계라는 게 이제 굳어져 있는 게 있잖아요. 물론 이것은 변화해 가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좀 체계가 굳어져 있어요. 그거를 어릴 때부터 찾고 습득해요. 그리고 길들여져요. 칭찬을 통해서 길들이기도 하고 막 혼내켜서 길들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런 속에서 길들여져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보편성이 대체로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또 각자가 처해 있었던 환경적 요인들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뭐 빈부에 따라서도 또 경험해봤던 것이 또 서로 달랐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개인의 기질이나 성향 같은 것도 작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막 결부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동일한 조건 속에서도 동일한 어떤 그 이 상황 논리 속에서도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경우들은 충분히 존재하더라. 네, 그래가지고 과학적 방법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얘는 인과관계가 매우 뚜렷하다라고 봐야 돼요. 인과관계가 매우 뚜렷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자고요. 예, 뚜렷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인간들의 행태를 연구하려고 해요. 인간들의 행태를 연구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인과관계가 성립은 하는데, 자, 사회학 쪽에서는 인과관계가 성립은 합니다. 인과관계가 성립은 하지만,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과관계는 성립하지만 그렇지만은 여기서 항상 예외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절충해서 말할 때 인과관계가 있지만 예외도 존재하는 인과관계입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상관관계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과학적 방법은 인간관계가 뚜렷해야 되는데 하지만은 인간들의 세상에선 예외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상관관계 정도의 표현으로 좀 수위를 낮춰서 부르기도 해요. 근데 기본 전제는 아무튼 과학적 방법에서는 과학이라는 것이 인과관계가 매우 뚜렷하다라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자연에는 질서와 규칙이 있고요.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확률론적 인과 모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과가 인간 세계에도 통한다. 이 정도로. 그러나 예외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현상은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명한 지식은 없고 진리는 상대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하고 내지는 가설이라고도 표현하죠. 이거를 세워가지고 입증을 해보고 결론에 도달해요. 그러면 야 이게 맞나 보다 했지만은 또 다른 가설이 세워져 가지고 기존의 연구가 아니었던 것으로 그 결론이 바뀌어져 버릴 때 그럴 때 좀 이렇게 개방성이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건 팩트의 영역이기 때문에 팩트의 영역은 여러 개일 수 없어요. 그렇죠? 천동설도 맞고 지동설도 맞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거 비과학적이죠? 천동설이 맞다고 믿은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이렇게 믿었던 거지 과학적으로 접근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인 것처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존의 연구 결과로 우리가 믿어왔던 것이 다른 연구를 통해서 좀 깨져버리면 그럼 기존의 것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열린 사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진리는 상대적이다 이런 말도 나와 있어요. 진리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과 관찰은 지식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 끄떡끄떡끄떡 하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과학적 방법에 의한 지식 습득의 특징 그랬는데요. 자, 요거는 좀 자주 출제가 되죠. 재생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생 가능성이 있다. 이전 연구와 같은 절차 방법을 되풀이했을 때 같은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앞서서. 자, 이거 재생 가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생 가능성. 그 다음에 경험적 증거라 그랬어요. 경험에서 핵심적인 방법은 관찰이라 그랬습니다. 경험과 직결되는 개념이 바로 관찰이에요. 관찰과 경험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객관성이라는 부분이 있네요. 객관성이라 그랬습니다.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인과관계가 뚜렷하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객관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보편성이나 객관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확립이 돼요.